무엇보다 공정하고 또 누구나 쉽게 준비할 수 있도록 단순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문학 추진 방향은 공정성, 중립성, 책임성, 투명성 확보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YTN 토론회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제 주제는 수능 전형 확대 여부였고요. 오늘은 수능 평가 방식을 놓고 토론해 보겠습니다. 상대 평가로 해야 할지 절대 평가로 해야 할지가 문제입니다. 네, 오늘 토론해 주실 패널 두 분 모셨습니다. 사단법인 아름다운 배움 연구소의 박재원 소장님 그리고 안성진 성균관대학교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 의제가 어떻게 보면은 지난 시간에 저희가 토론했던 수능과 학생부의 비율 조정 문제하고도 이제 맥을 같이 하는 부분인데요. 역시 양쪽 주장이 팽팽합니다.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간단하게 양쪽 주장을 정리해봤습니다. 함께 보시고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용 앵커입니다. 오늘 토론의 쟁점은 수능 평가 방식을 상대 평가로 하느냐 아니면 절대 평가로 하느냐입니다. 현재 절대 평가인 과목은 영어와 한국사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과정에서 모든 과목을 절대 평가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양쪽의 입장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상대 평가 쪽입니다. 수능이 변별력을 잃지 않으려면 상대 평가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상대 평가를 해야 긍정적인 경쟁을 유도할 수 있고 그래야 학업 성취도도 높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반대로 절대평가 쪽에서는 수능 부담을 줄이려면 상대 평가를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줄 세우기식의 경쟁은 결국 점수 받기 쉬운 특정 과목 쏠림 현상을 불러오고 사교육 의존도도 높이게 될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결국 수능 확대 여부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문제로 볼 수 있는데요. 합리적인 해법을 구할 수 있을까요? 네, 뭐 어느 쪽 얘기를 듣든 간에 고개가 끄덕여지는 이런 부분들이 둘 다 있는데요. 자, 오늘 이 시간에 시청자 여러분의 판단에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이제 토론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차 토론회 때처럼 양쪽의 개괄적인 입장부터 좀 들어볼 텐데요. 먼저 박재원 소장님, 수능 전 과목을 절대평가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입장이신데요.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네, 뭐 한국 사회 경쟁 사회죠. 입시 경쟁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지나친 경쟁은 좀 피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요. 지금 폐지가 됐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어렵다는 사법시험의 합격률보다 정답률이 낮은 수능 문제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말 그대로 이제 상대평가 변별을 위해서 우리 교육이 지나치게 희생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상위권 학생들은 힘들고요. 또 중위권 학생들은 사실은 아무리 노력해도 나의 위치가 상대적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성적 향상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위권 학생들은 7, 8, 9등급을 깔아주고 있어요. 예. 결국 학교에 가보면 너무나 이제 우리 현실이 가슴에 아픕니다. 자, 이제 이럴 경우에 우리가 정말 학교 교육을 좀 정상화한다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절대평가의 가장 큰 의미는 이런 겁니다. 내가 노력한 만큼 성적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내가 필요한 공부를 해서 내 성적을 올릴 수 있다는 희망을 학교 교실 안에 불러일으켜 주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그동안 대한민국 교육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공교육 정상화도 저는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가능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 이제 그 사교육 문제가 심각한데 이제 그렇게 되면 지나친 점수 경쟁, 과잉 경쟁으로부터 벗어난 교실에서 상당히 많은 배움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사교육 의존도, 특히 부모의 경제력과 정보력의 차이에 의해서 대학 성취가 달라지는 어떤 이런 좀 우리 사회의 가슴 아픈 면도 상당 부분 완화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변별력 때문에 학생들이 풀지 않아도 돼야 될 너무 어려운 문제까지 푸는 단점도 있고 사교육 시장이 더
확장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번에는 그 안성준 교수님 원칙적으로 상대 평가 방식을 유지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십니다. 예, 상대 평가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고등학교나 아니면 대학교에 수업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평가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의 성취도에 따라서 일정 점수를 넘어서게 되면 그 학생들에게 이제 동일한 등급을 부여하는 방식인데요.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사실은 이제 동일한 등급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많은 학생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골고루 대학을 가는 것이 아니라 특정 대학 혹은 특정 학과에 몰리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공정한 선발이 어렵기 때문에 예. 대학에서는 추가적인 전형 요소를 들어가게 됩니다.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대학별 고사를 본다든지 아니면은 뭐 교과 성적을 반영을 한다든지. 근데 대학별 고사라고 하는 것은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200여 개에 해당되는 대학들이 다 대학별 고사를 보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학생들 입장에서는 또 이걸 추가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부담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교과, 즉 고등학교 성적이라는 것을 붙이게 되면 아주 이제 간편한 방식이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사실은 지금 논의되는 것이 이제 정시라고 부르는 것인데 이제 수시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교과라고 하는 고등학교의 성적이 유리한 학생들이 상당히 유리한 입장을 갖고 있게 되거든요. 네. 이제 그렇게 되면은 교과를 정시에 반영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된다면 고등학교 성적이 좋은 애들은 수시에서도 좋은 그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되고 정시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되거든요. 과연 이것이 이제 교육적으로 올바른 방법이냐라는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생각해 보시면 이 대학에 들어간 재학생들 입장에서도 등급이 예를 들어서 이게 난이도라는 것이 이게 굉장히 일정 수준 가져가기 어렵기 때문에 뭐 2등급, 3등급 이런 거 되는 애들이 혹은 뭐 등급을 올리기가 용이해서 상당히 어려운 대학의 교육에서도 이 학생들이 굉장히 이동을 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예. 근데 안성준 교수님, 그 고등학교 교육 현장을 중심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네. 우선 절대평가 방식을 요구하는 쪽에서는 상대평가로는 수업이 정상화될 수가 없다. 이게 이제 일점에 목을 매야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암기식 수업에 매몰될 수밖에 없다. 이런 주장이 나오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암기식 수업은 사실 수능이 암기를 잘해가지고 점수를 받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내신하고는 좀 다르다. 예, 어렵고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현장의 수업을 생각을 해보면 사실 입시라는 것이 수시가 있고 정시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수시라고 하는 것은 학생부를 위주로 하는 전형들이 있는데 학생부를 위주로 하는 전형 자체가 고등학교 성적이 우수한 애들이 유리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정시마저도 그렇게 가게 되면 사실 고등학교 1학년 때 내가 내신 성적이 별로 잘 안 나왔다. 그러면 이 학생들이 상당히 그 고등학교를 계속 다녀야 되는지 이런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러면은 학생들 입장에서 교사 입장에서도 성적이 좋은 학생들은 너희들은 수시라는 전형이 있으니 학생부를 위주로 하는 전형으로 대학 입시를 준비를 하고 만약에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좀 성적이 안 좋다 하더라도 그 학생들은 좀 지금이라도 열심히 준비를 해서 네가 수능을 보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고등학교 교육이 오히려 정상화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학생들에게 다양한 기회도 제공할 그렇습니다. 수 있다. 이런 네. 주장이신데 반론도 좀 들어보죠. 자, 오히려 상대평가가 긍정적인 어떤 경쟁을 유도해서 더 교육적이다. 이런 뭐 주장도 있고요. 또 내신보다는 수능 시험이 내신 시험보다는 조금 더 창의적인 어떤 문제들을 내기 때문에 사고력 향상에 이제 도움이 되는 그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수능을 무력화하는 절대평가는 안 된다.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앞서 그 안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에 좀 제가 이견이 있다면 예. 수능이 절대평가된다고 해서 사실은 다른 전형 요소 예를 들면 보통 얘기하는 대학별 고사, 논술이나 교과 성적을 도입하면 말씀하신 그런 지적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좀 그런 정량 평가 요소보다는 학생들의 다양한 측면을 평가할 수 있는 정성적인 요소로 면접을 일단 생각하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실제로 이제 저는 수능 문제의 변천사를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능이 도입 초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좋은 문제들이 많이 나왔어요. 실제로 대학 수학 능력을 평가하는 양질의 문제가 나왔는데 이것이 이제 절대평가의 상대평가로 바뀌면서 사실은 변별을 위해서 지나치게 변별을 위한 문제들이 나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킬러 문항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그런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사실상 이제 학생들은
이 시대가 요구하는 어떤 그런 사고력이나 창의력과는 거리가 먼 공부를 이제 강요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학교 교실은 그 수능 문제의 식민지가 돼버린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절대평가로 전환이 되면 성취 수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절대평가에서는요. 네. 이런 성취 수준에 맞는 좀 교육적인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그런 문제를 중심으로 학교 수업만으로도 수능 대비가 가능한 어떤 이런 상황이 충분히 기대되기 때문에 지금 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교육 정상화의 또 다른 방향을 말씀하셨는데 과연 수능 문제를 열심히 푸는 걸로 과연 학교 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의문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지금 뭐 킬러 문항이라고 불리는 그 수능 문제들은 학생들이 평가하기에 적합하지 않는 방향으로 좀 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상대 평가든 뭐 절대 평가든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네. 보완책도 분명히 있을 텐데 먼저 박 소장님 절대 평가의 단점을 그렇다면 보완하려면 어떤 방안들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우리나라 수험생이 지난해만 하더라도 수능 응시자가 60만 명이 조금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절대평가가 됐을 때 발생하는 문제로 변별력 얘기를 하거든요. 네. 동점자가 너무 많이 나온다. 예. 이 상위권의 일부 얘기입니다. 그리고요, 실제로 제가 한번 2017년도 수능을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니까요. 탐구 과목 2과목을 기준으로 해서 국영수 탐구 과목 2과목 모두 1등급을 받은 학생이요. 전체 응시자 0.85%, 4,700여 명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절대평가가 됐을 때 변별력이 완전히 사라질 것 같다라는 식의 우려는 저는 그렇게 근거가 있지 않다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런 거죠. 그러면 그 변별력이 사라진 자리에 우리가 무엇을 채울 거냐. 그것이 혼란으로 갈 수도 있지만 거기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학생의 진로라든지 다양한 어떤 능력들을 평가할 수 있는 서류 기반 면접으로 그 빈 칸을 말 그대로 예를 들면 한 등급에 있는 친구들이 같은 학력대라고 봤을 때 거기서 조금이라도 앞서가려고 하는 경쟁이 아니라 그 안에 그 촘촘한 변별이 사라진 그 여유 있는 자리에다가 학생들의 미래에 대한 또는 자기 진로에 대한 고민들을 담아서 그런 것들을 대학에서 적절하게 평가할 수 있는 방법들을 도입한다면 저는 이제 우리 교육이 뭔가 그동안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촘촘하게 서열화되면 이제 배치표가 만들어지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모든 국민들이 부정하는 대학 서열화의 또 하나의 기재가 되는데 그런 걸로부터 좀 벗어나가지고 자기 진로를 찾는데도 이 절대평가는 매우 중요한 토대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예. 자, 사고력과 창의성 측정이 힘들다. 자, 이런 주장들에 대해서 상대 평가는 어떻습니까? 어떤 점으로 그 단점을 보완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대학의 입시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수능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수시가 있고 정시가 있고 사실 정시는 현재 비율로 보면 선발하는 인원이 20% 초반에 해당이 됩니다. 예. 그리고 학생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수시도 한 번의 기회이고 정시도 한 번의 기회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초점을 맞추는 것은 학생들 입장에서 이게 다양한 학생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 학생들이 과연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냐 이런 측면에서 보는 거고요. 이제 수시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이제 학생부 기반 전형은 고등학교 때 생활의 충실성 이걸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유리한 전형입니다. 그러면 이제 정시라는 것마저도 다른 전형 요소를 통해서 그 학생들이 유리한 전형을 가져가게 되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뜻이고요. 이제 면접 같은 경우도 생각을 해보시면 면접을 10분을 보면은 10분에 한 명을 본다 그러면 1시간에 6명을 볼 수 있거든요. 예. 10시간을 봐봐야 60명을 봅니다. 그러니까 주요 대학이 3,000명의 정원이 넘게 되면 그 많은 학생들을 면접을 본다는 것이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학생들의 창의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수시라는 학생부를 기반으로 한 전형에서 선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학생들은 그 학생들의 기회를 주고 그다음에 고등학교 생활을 하면서 내가 그런 걸 미처 못한 애들, 자식들 다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애들이 늦게 처리드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예. 이제 그 아이들이 기회를 갖기 위해서는 이미 고등학교 생활을 다 지났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그 학생들이 갈 수 있는 전형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상대 평가를 가져가게 되면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수업에 영향을 줄 수가 있죠. 근데 그러니까 너무 많은 비중으로 수능으로 선발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절한 비율로 선정을 하는데 현재처럼 20% 초반 정도의 비율을 선발하는 것이 과연 그렇게 큰 영향을 줄 수가 있겠느냐. 네. 지금 학생부를 기반으로 한 전형 자체가 어느 정도 안착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 그래서 지금 정도의 비율로
안정시키는 것이 오히려 고등학교의 생활을 더 유지시킬 수 있는 아이들에게 조금 더 다양한 그런 맞습니다. 전형의 기회를 줄 수 있는 방법이다. 맞습니다. 예,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YTN 대입제도 개편 토론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고단한 하루 끝에 돌고는 눈물 난 어디를 향해 가는 걸까 눈을 감아보면 내게 보이는 내 모습 지치지 말고 잠시 멈추라고 깨끗하지 않던 짙은 나의 어둠을 나를 버리면 모두 갤 거라고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요, 제도를 어떻게 바꾸든지 간에 학생들에게 대입 절차는 뭐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부담을 줄이고 합리적인 제도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자, 이게 이제 어른들의 책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지금 이 토론회도 아마 이런 취지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절대평가를 지지하는 쪽에서는 상대평가가 과도한 순위 경쟁을 주장해서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들한테도 지나친 부담이 된다. 이런 주장이 좀 절대적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모든 아이들은 저마다의 달란트를 갖고 있고 각 분야에서 굉장히 우수한 아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국가교육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교육과정에서는 우리 미래 세대가 가져야 될 인재상이 있고 그 인재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교육 내용을 배워야 되느냐라는 걸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에서도 사실은 고등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잘 운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이 입시에 반영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에서 적절한 수준으로 배워서 와야 그 수준 상위에서 대학교에서 전문인으로 양성하는 연결된 교육체제를 갖고 있거든요. 이제 그렇다라고 하면 이 제도에 가장 부합하는 것이 학생부 종합전형인 겁니다. 학교 생활의 교과라든지 그다음에 창의적 체험 활동을 통해서 선발하는 거죠. 하지만 이 제도를 가져가게 되면 이거는 다양한 환경에 처해 있는 학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 학생들에게도 기회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심지어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도 학생들이 대학에 갈 수 있는 전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퍼센트로 수능이라는 것을 유지를 해서 교과와 상관없이 선발할 수 있는 제도는 남아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관적으로 이제 학생들에게 다양한 전형이 보장돼야 된다. 이 주장을 이제 계속 하고 계십니다. 자, 박 소장님. 네. 그런데 앞서 이제 안 교수님 얘기해 주셨지만 이게 절대평가를 하게 되면 동일한 점수대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면접이라든가 아니면 뭐 학생부 평가라든가 논술이라든가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또 다른 항목이 늘어나다 보면은 이것이 학생들한테 더 부담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또 내신 경쟁이 더 치열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절대평가 도입에 따른 변별력의 약화를 어떻게 보완할 거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예, 그때 이 안에는요, 이제 이런 명확한 입장이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성적을 반영하거나 변별력 약화를 보완하기 위한 자료로 또는 논술과 같은 또 다른 전형 자료를 만들지 말자. 그러면 이제 부담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런 방법 말고 학생들이 면접을 통해서 충분히 자신을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면접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모든 학생을 다 면접을 봐야 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예를 들면 등급을 가지고 변별을 했는데 합격권에서 멀어진 학생들은 당연히 탈락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합격권에 안정적인 친구들까지 면접을 볼 필요가 없는 거죠. 경계선에 있는 친구들 중심으로 면접을 보면 충분히 기술적으로도 문제가 해결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수능이 말 그대로 뭐 패자부활이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학생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주는데 그때 과연 상대평가가 유리할까 정대평가가 유리할까라는 생각이 지금 들었습니다. 상대평가는 웬만큼 노력해 성적 올리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절대평가는 노력한 만큼 성취할 수 있어요. 그리고 부족한 부분들은 점수를 또 올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특별한 부담 없이 자신의 진로라든지 자신의 다양한 또 재능들을 어필할 수 있는 그걸 면접을 통해서 보완해 나가는 것이 더 오히려 더 패자부활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부 전형의 기록이 1, 2학년 때 좋지 않더라도 수능으로 대학을 가려고 생각을 하더라도 이
그렇게 되면 오히려 더 절대평가가 더 유리할 수 아이들에게 있는 유리할 거죠. 수 있을 것이다. 네, 이런 그렇죠. 주장을 거기에 만약에 해주셨습니다. 학생부 예. 교과 성적이나 논술과 같은 그런 또 다른 전형 요소가 추가된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입시 부담이 이제 가중되는 그런 부작용이 있지만 예. 그건 충분히 피해갈 수 있고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 정도는 우리가 좀 노력을 좀 하자. 학교 교실이 좀 정상화 되려면 네. 그런 정도는 노력을 해야지 여전히 또 변별력 때문에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는 것은 아닌가.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자, 이제 의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수능 최저 학력을 대학에서 활용하게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자, 이 부분을 지금 좀 논의를 해볼 텐데, 최소한 어느 정도의 그 과목별 수능 등급, 대학이 요구하는 이 등급을 맞춰야지 이제 수시에 최종 합격되는 것이 수능 이 최저 학력 기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제도가 있으면은 수능 전형의 취지 자체를 담보할 수 없다 이런 주장이 있는가 하면은 수능이야말로 제일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식이기 때문에 이 수능 영향력을 꼭 유지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지금 맞서고 있습니다. 일단 안 교수님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일단 공정한 선발을 한다든지 아니면 고교 교육 과정을 반영하기 위해서 수능 최저를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처럼 학교 생활이라든지 창의적 체험 활동과 같은 것이라든지 아니면 교과를 반영한 전형에서 수능을 최적을 반영하는 필요성은 떨어진다고 봅니다. 예. 하지만 예를 들면 논술과 같은 전형에서는 사실 일부 과목만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의 전반적인 수학의 정도를 반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논술과 같이 일부 과목만 보는 전형에서는 이제 수능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수능은 전반적인 과목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걸 반영하는 것을 고려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교과 전형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 이게 어느 고등학교에서는 그 예를 들면 국어라는 과목을 10단위로 배우고 어느 고등학교는 20단위를 배우고 어느 고등학교는 1등급의 학생이 10명이고 어느 고등학교는 20명이고 학생의 인원도 다 다릅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같은 등급이 들어왔을 때 교과에서는 등급만 봐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고등학교의 상황이 다양한데 이걸 표준화된 어떤 잣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현재 수능 최저를 두고 있는 거고요. 그것도 이제 이런 기조 때문에 전체적으로 수능에 대한 최저 등급에 대한 요구 사항이 최소화해서 그리고 특정 전형에 대해서만 반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학교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유지되는 것이 맞다 이런 입장이신데요. 박재훈 소장님은 어떠십니까? 네, 교수님 말씀 전반적으로 동의가 되는데요. 예. 이런 연구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형별로 대학 진학 이후에 학점을 비교 분석을 해보면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들어온 학생들이 수능 전형으로 들어온 학생들에 비해 학점이 오히려 높은 경우가 더 연구 자료로 많이 나옵니다. 결국 이제 최저학력 기준이라는 것의 의미가 좀 퇴색되는 어떤 그런 연구 자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수능이 전 과목 절대평가가 되면서 수능의 변별력이 약화되는데 최저학력 기준까지 폐지가 되면 저는 다소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정 정도 유지가 될 필요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중 부담이라는 어떤 그런 족쇄로부터 학생들을 해방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네. 중장기적으로는 약화 또는 폐지가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수능의 창시자라고 얘기하는 박도선 전 고대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수능 이제 없애야 된다. 자기 자식 같은 수능 폐지를 얘기합니다. 원래 자격고사로 도입을 했는데 이게 정말 전국에 있는 모든 학생을 한 줄 세우기로 네. 하는 이런 악용되는 걸 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숫자만이 아니라 사람을 좀 평가하는 정성평가 요소들을 좀 가미해 좀 우리 교육의 미래가 있다. 이런 얘기가 기억이 납니다. 예. 어떤 방식이 아이들을 더 힘들게 하는 건지 저도 사실 얘기를 들으면서 이 정답이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남은 시간 동안 두 분의 발언을 마무리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분씩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성준 교수님 의견부터 좀 주시죠. 네, 수능이라는 것은 대입을 지원할 수 있는 큰 방안 중에 하나지만 사실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줄 수 있는 대입제도 측면에서 보게 되면 수시와 정시로 나뉘어 있게 되고 정시라고 하는 비중이 현재 20% 초반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정시마저도 교과 성적 우수자에게만 기회가 주는 것은 그건 좀 생각해 봐야 될 요소가 많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다양한 학생들에게 다양한 입장에 처해 있는 학생들에게 어떻게 기회를 우리가 줄 것인가. 이 학생들이 내가 교육의 사다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대학에 진학해서 내가 정말 전문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학생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전형이 어떻게 구성돼야 될 것인가. 전체적인 대학의 입시 방향에서 생각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고 예. 생각합니다.
자, 박지원 소장님 마무리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이 지금까지 늘 국민들에게 불안과 걱정, 좌절 이런 이제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절대평가가 되고 대학도 나름대로 책무성을 가지고 학교 교실을 살리는 데 주목한다면 더 이상 우리 교육이 그런 국민들의 천덕꾸러기가 아니라 우리나라는 교육 때문에 미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될 그런 어떤 꿈을 좀 꿔보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입시 공론화 과정에서 우리 국민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대학 선발 중요하죠. 하지만 그 이전에 학생들이 교실에서 잠자는 학생 없이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 모두 같이 어울러서 공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을 만드는 쪽으로 우리가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요. 나머지 문제는 하나씩 국민적 합의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입니다. 네, 오늘 토론에서도 보셨겠지만 결론이 나기까지 치열한 논쟁이 예상됩니다. 쉽지 않은 과정이죠. 우리나라 대입제도가 아무쪼록 학생의 입장에서 또 학부모의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나은 방향으로 나가길 기대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4개 의제에 대해서 집중 토론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토론에 대한 추가 정보나 의견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주십시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